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일이 밝았습니다. 총선 투표일까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반역 세력이 이 나라를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방치한다면은 몇십 년 뒤에 우리 역사는 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었다.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 뒤에는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자유를 되찾으려 하다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한국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선동 세력에게 상납하고 그리하여 자멸의 길을 재촉했다. 베네수엘라의 길을 갔다.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주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함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3월 26일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문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천안함에서 아들을 잃은 윤청자 할머니가 대통령에게 다가가 누구 소행입니까? 답해 주시오라고 묻게 만듭니까? 그렇게 만든 책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6일 누가 봐도 북한의 공격으로, 의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해 가지고 46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것은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다. 모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정책을 펴고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마치 정부가 아니라 무슨 조사기관인 것처럼 해가지고 국제조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좌파 선동 세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증거를 조목조목 부정하는 이런 캠페인을 몇 달 동안 하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5월에 진상조사 발표를 한 것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의뢰 파편, 북한의 의뢰 파편까지 발견하고 거기에 1번이라고 쓰여진 글까지 보여주어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국제조사팀이 그런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안 믿는 사람이 30%나 되는 이런 국민 중에 30%가 안 믿는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것을 야당이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은 상당수가 천안함 폭침을 부정했거나 인정하더라도 이 책임은 대북 강경 정책을 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덮으씌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응징해야 될 찬스를 놓쳐버렸는데 그 7개월 뒤에는 연평도 포격까지 당해가지고 6.25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민간 지역을 포격하는 전시 상황이 왔는데도 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회를 놓쳤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그때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무력 보복을 했더라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보내가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는 우리 공군기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포대를 박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 않는 이유를 대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것은 비례관계에 맞지 않다든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엔 헌장에도 있지만은 이럴 때 주권국가의 대통령은 자위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자위권 차원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완벽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만약 폭격을 명했으면은 북한 부대는 아주 박살이 났을 것이고, 북한이 공군이 만약 저항을 했다면은 우리 우수한 전투기가 아주 1대 100 정도로 섬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북한 체제가 흔들렸을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수많은 대남 도발을 했지만 제대로 무력 응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기고만장하던 그 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이 커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만만하게 보이고, 그래하여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이런 반역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그 세력이 결국은 정권을 잡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3월 26일, 그 다음이 3월 27일인데 3월 27일부터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보다 늦게 발동이 걸리면 됩니까? 저는 정보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기관 있었지만 왜 북한 소행이란 단정을 빨리 하지 않았느냐. 전두환 대통령을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 중에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이 클레모와 같은 장치로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를 죽였습니다. 그때 폭파 직후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찾아온 내윈 실력자에게 이것은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다. 그 방향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딱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드디어 북한 공작원이 두 사람이 생포가 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사해 본 다음에 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전시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급한데. 예, 근데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 3월 27일에 쓴 기사입니다. 즉 폭침 다음 날에 제가 쓴 기사입니다. 조갑제닷컴에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구조된 천안함 작전관 박연수 대위는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배가 내부의 폭발이나 암초에 걸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 내가 장담한다. 라고 말했다. 박 대위는 실종된 승조원 46명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른 침몰 원인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은 외부 공격으로 폭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내부 폭발이나 암초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의뢰 같은 걸 쏘아서 침몰했다. 그런데 한국 함정에 대해서 의뢰를 쏘아서 침몰시킬 세력은 북한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상대로 북한 측 소행을 애써 부인하고 있는 안보부서 당국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박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인물인가? 혹시 그는 북한 간첩이나 김정일의 변호사가 아닐까?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 측 소행임을 알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때가 될 것이다. 천안은 폭침된 다음에 이명박 정부,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임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북한 소행이라고 몰아가면은 아, 그게 아니다. 더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때 언론계에서는 아니, 청와대에 간첩이 있나? 이 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하나씩 찾아내니까 오히려 이명박 청와대가 당황해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깔아놓았던 기뢰를 잘못 건드려가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보복의 타이밍도 놓치고 우리 국민들의 확신을 만드는 데도 실패했던 것이 아직 저는 생생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7개월 뒤에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입장으로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럼 무력 공격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할 수 있었더라도 그것은 조기에 반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북한이 촉토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이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해서 북한의 길을 꺾었더라면은 아마 지금쯤 남북관계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준전시 상태가 선포됨으로써 대한민국 안의 종북 세력을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그 한 해 전에 2009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좌파 정권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 7월입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 전문 채널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무렵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은 오늘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는 정부 내부 자료라면서 언론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 228만 달러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 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 톤과 비료 256만 톤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약 100억 달러를 북한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냈는데 이게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다고 이명박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간첩이
대한민국 반역 간첩되지, 반역자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핵 개발하는 자에게 돈 보내주고 물건 보내주면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뭡니까? 간첩 중에서도 제일 악질이 핵 간첩이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1951년 4월 소련 정보기관에 미국의 핵 개발 정보를 넘겨준 과학자입니다.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에게 어빈 카우프만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사형을 선고했느냐? 어빈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소련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임은 분명하나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이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그 2년 뒤에 사형 집행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사형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냐? 적의 핵 개발을 도운 것은 살인자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에 북한에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넘겨가지고 김정일이가 핵미사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알고도 인터뷰만 하고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천안함 연평도 당하고도 공격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정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넘겨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지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적폐 차원에서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각오하고 그때 이번 기회에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 세력과 반역 세력은 일소하겠다. 이것이 내가 대통령 된 이유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반역 세력을 정리했더라면은 문재인 정권 등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총선거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은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 자치단체장도 완벽하게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부 권력, 국회 권력, 지방 자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칼자루로 반역 세력을 일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다. 그 역사적 임무를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5월부터 있었던 광우병 난동 사태 때 기가 끄겨버렸습니다. 겁을 먹었습니다. 광우병 난동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 거짓말한 건데 이 거짓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군중이 두렵다 해가지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군중들이 부르는 아침 이슬을 경청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한번 꺾여버리니까 종북 반역 세력들이 기고만장하고 여기에다가 천안함 연평도 때 허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도 만만해 보이고
결국 잡았던 칼자루를 놓치고 그 뒤에 5년 흐르니까 결국 칼날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 한국 우파 세력이 용기가 없으니까 이 이명박 노선이라는 게 중도실력 노선입니다. 중도실력 노선은 안보 같은 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안보 문제, 이념 문제, 그것은 누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하고, 이념 문제는 그 골치 아픈 거니까. 요새 간첩이 어디 있나? 빨갱이가 어디 있냐? 오로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종북 좌익 세력과 싸우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자. 이게 지금 이런 중도신용 정책이 결국은 지금 미래통합당까지 흘러가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되고 그 차원에서 선거 전략을 펴니까 지금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이명박식 중도신용 정책은 결국은 보수 우파 세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지리멸렬시키는 가장 정신적인 해이, 아니 영혼의 해체입니다. 영혼의 해체를 가져오는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문재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때 북한에 대한 무력 보복을 했더라면은 한국에서 종북 좌파 세력을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꼭 써야 할 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은 그 힘은 가져서 뭘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속된 말로 깡은 있는 사람이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용기는 깡과 다르죠. 정치인의 용기는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념. 감사합니다.